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번 첫 거래일인데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장중에 3,480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 조금 줄여냈습니다. 0.67% 오름세로 3,4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1% 넘는 오름세 871포인트에서 전개됩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3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2천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374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58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60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홀로 1,241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4.2% 오름세로 8만 전자 회복함과 동시에 8만 3천 원까지 경신합니다. 8만 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1%가량 하락합니다. 34만 9,75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오름세로 35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가까이 내려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6,3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 약세, 거래가 101만 1,000원이고요. 반면 현대차는 1.87% 반등합니다. 21만 7,500원. KB금융이 강보합권, HD현대중공업이 1.83%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50만 2,000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10위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3.29% 오름세, 거래가 62,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알테오젠 호재가 있는데요. 7% 급등하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0만 6천 원이고요.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0.42% 오름세로 11만 9,300원. 에코프로도 0.9% 상승합니다. 거래가 5만 200원. 펩트론도 0.17% 강세 보여주고 있고 5위권 내에서는 파마리서치만 0.5% 약세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2.1% 오름세로 3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현재 약세 보여주는데요. 1.29%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10만 6,900원이고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9.25% 강세, 현재 거래가 24만 8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리가켄바이오도 1% 가까운 오름세, HLB는 0.76% 약세입니다. 3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육중시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이윈플러스가 22% 넘는 급등세로 거래가 1,295원이고요. 한국첨단소재가 10%가량 상승합니다. 4,765원. KCS도 6.54%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11,080원으로 집계됩니다. 원전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에 대규모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합의안에 따라 미국의 원전주가 폭등했었는데요. 원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진이 5% 넘는 오름세로 12,520원, 오르비텍도 5.4% 강세, 거래가 3,570원이고요. 우진엔텍까지도 3.4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3,950원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영국 재정 불황에 따른 달러 강세에 1,398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4분 기준으로는 1,397원이었고요. 지금은 레벨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1,396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0.7% 오름세로 3,469포인트, 코스닥 1%대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이 좋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3,480선,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반도체 투톱, 특히 삼성전자 등 현재 시장 주도주 흐름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경수 하나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도 코스피 마지막 거래에서 조정받긴 했지만 주중에 사상 최고치 기록 다시 썼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첫 시작인데 장초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삼성전자의 랠리인지 한국 시장의 랠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압도적인 급등세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HBM 관련한 HBM3 12단의 퀄 테스트 그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장 이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좀 이제 정보에 대한 이 이제 사실 유무를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렇게 좀 이제 미국 외국인들 위주로 이런 이제 기대감에 휩싸인 그런 매수세가 사실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을 이제 이게 단타하는 세력은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도 좀 반등을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모로 약간 좀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면 위 아래로 이제 좀 이제 가라앉고요.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추가적인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3,400선이 넘었단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3,5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인 건데 이제 지수가 좀 부담스러운 영역대로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고 물론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한켠에선 또 하락에 배팅하는 공매도 흐름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 선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PBR보다는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크릿컬 산업,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BR 측면에서는 1.1배, 1.2배 요 정도 수준이고요. PER 기준으로는 이제 11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한 13배 정도 되고 대만 17배, 18배 정도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6.5배 정도 되고요. 미국은 23배.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의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가장 그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시크릿한 산업 그리고 반도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 개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 이런 컨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해라든지 기존 이제 짧게 보면 이제 3분기 올해 내년 실적이 모두 다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세 개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런 기대감까지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리레이팅 컨셉에다가 실적도 이제 2분기 완전 저점이다. 이제 3분기에 완연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같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밸류에이션 조금 더 올라도 된다. 중국의 10.6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2배까지는 일단은 1차 타겟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한 8%에서 한 10% 정도는 우리가 좀 더 타겟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달러 인덱스 하락을 어떻게 보면 조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계속 국내 증시를 이제 매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이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로 상당히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 관세 효과가 일부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국 시장 측면에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예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미국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하면서 당일엔 좀 달리 해석이 됐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금리 인하에 나설 차례다. 이 분석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 달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연단 말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감은 계속 증시에 기본적으로 깔고 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유동성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뭐 자금 조달에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낙 약세가 부각이 되다 보면 외국인들 수급은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기업들 위주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 측면, 즉 실적 추정치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공산이 상당히 크고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흐름으로 보면 이제 물론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샀지만 지난주에 한 3조 원 정도 매수하고 2주 전에는 4조 원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강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 국내 증시를 이제 매수한 측면이 있는데 워낙 약세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이 약간 좀 호재성이 좀 어느 정도 약간 소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외인들 수급의 공백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우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주의 메리트가 되는 거고 한국 기업들한테 무조건 유리한 측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 금리 방향성과 똑같이 한국도 갈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펀더멘털이라든지 경기 측면이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어떤 그 실적 추정치 측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향 조정될 여지가 상당히 좀 크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그런 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 자체가 흐름이 좋을 때 수급 주체별로 보면 오르는 날은 꼭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개인은 팔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봐도 외국인은 이제 팔자 우위, 죄송합니다. 개인이 이제 팔자 우위고. 이 흐름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수급 주체별로 보면.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나가는 장. 네. 이게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국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을 먼저 끌고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글로벌 어떤 그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성으로 해서 지수로 올라가게 되고 개인들은 그것을 나중에 조금 시차가 있어서 나중에 그걸 리서치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돼서 개인들이 후행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지수의 방향성과 뭔가 선행한 그런 컨셉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를 올려놓는 쪽은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이고 거기에서 알파 전략, 즉 종목 전략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개인들이다. 아무래도 기관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시브 투자의 영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제 자금이 크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를 포트폴리오로 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를 상승하는 임팩트에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투자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 업종군들을 이제 꼭 집어서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현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물도 같이 하는 측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로서 이걸 해지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순매수는 조금 이제 잠재적인 매수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상당히 잠재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을 한 45% 정도 가계 자산에서 45%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주식의 매수의 비중, 가구 자산에서의 한국 주식의 비중 자체가 제가 이제 추정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할 여력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것을 이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 측면이 있죠. 부동산에 있는 그런 자금을 갖다가 비생산성적인 어떤 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생산성 관련한 그런 투자, 뭐 배당도 받고 기업 간접적으로나마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매수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유로 약간 후행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고배당주를 선택하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상승 측면에서의 알파를 추구하는 그런 임팩트는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35만 원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오늘 뭐 아주 초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증시 상승세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가 끌어왔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그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3,40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역시 반도체가 주인공? 반도체 외에는 없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거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한국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한 30% 정도의 이익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밸류 체인을 포함하면 요거보다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익 측면 상당히 좀 절대적인 임팩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한국 증시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니면 고배당 종목.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리레이팅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는 리레이팅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주식 안에서의 알파는 반도체 아니면 고배당주 종목 이렇게 저희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이 한 14.8배 정도 되고요. 네. 하이닉스는 7.5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는 한 2배 정도 비싼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HBM을 못했다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하이닉스는 이제 HBM 관련한 물량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익률로 봤을 때도 거의 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임팩트를 주가 임팩트를 받는 것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 갭이 조금 벌어지는 측면이 있고 실적 측면도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엄청나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올라가고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싸게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인들 측면에서 국내 증시 지금 많이 아무래도 달러 약세 측면에서 비달러 자산이 수혜를 받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초대형 주인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편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어떤 그 외국인들 수급의 임팩트가 좀 둔화됐을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략도 일정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추세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가 약간 역성장을 했고요.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그로스가 올라가고 내년에는 한 40%에서 50%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팔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같이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활성화 정책 수혜주로 부상한 게 또 증권주잖아요. 증권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증권주가 부각이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는 한데 연말까지 봤었을 때 이게 또 이제 조정받을 때 또 크게 받지 않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있어서 말이죠. 고배당 종목은 저는 뭐 비단 1, 2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의 그 주주 환원율은 뭐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낮다, 개발도상국 수준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순이익 전망치가 좀 약간 횡보하고 조금 올라가는데 지금 올해라든지 내년에 현금 배당 추정치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배당주라고 보면 이제 자동차, 뭐 은행, 증권 업종 이런 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하고 은행보다도 사실은 최근 거기에서 봤을 때는 증권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거래가 되는 어떤 그 임팩트가 매도하는 그 수수료가 베이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브로커리지 관련한 수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이제 성장 펀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IPO 그리고 M&A 이런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거래하는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권주가 되겠죠. 그래서 증권주의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배당주 안에서도 자동차 은행도 물론 좋겠지만 해당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배당주 포트폴리오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증권주는 비중이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증권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권주는 한국 지수하고 약간 좀 지수 레버리지 컨셉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수가 막 무리하게 올라갔을 때 증권주를 관심 갖기보다는 약간 지수가 약간 좀 횡보하거나 좀 빠졌을 때 오히려 증권주를 좀 매수를 해서 조금 우리가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진입을 하고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PER 같은 경우 내년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7배에서 8배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 자체도 뭐 거의 다 5%가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많게는 6%에서 7% 주는 쪽도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그리고 순이익이 늘어나야 앞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익 그로스도 한 30% 이상씩 날 수 있는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배당주 안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 대안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투자은행이라든지 미국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 추정치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의 증권주가 상당히 좀 싸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코스닥을 짚어보죠. 코스피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계속 가는데 반해서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요즘에 좀 코스닥이 상승률이 괜찮아요? 일단은 코스닥도 보면 좀 약간 그 차별을 받은 거 아닌가. 코스닥은 상당히 부채가 많고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신성장 동력을 탑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그 투자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중소형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정부의 보조금에 따른 본인들의 어떤 그 실력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가 좀 좋습니다. 2차 전지가 비중이 크고 바이오, 뭐 휴머노이드, IT 부품, 엔터 상당히 성장성 산업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제 실적 추정치도 바닥을 이제 잡고 좀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고요. 이런 정부 정책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1등 주인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라든지 내년 초에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을 하게 1등주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어떤 충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단기적인 충격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아니면 그 전까지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략도 그 안에서도 좀 실적 베이스라든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한번 가보죠. 이번 주에도 눈여겨봐야 될 게 PC가 예정돼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죠. 두 개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미국 경기 지표가 나온다, 물가 지수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언제 것 같습니다. 튀어오를지 약간 걱정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엄청 높게 되면 상당히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우려가 파월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관세라는 것은 한 번 부과되는 것이 계속 점증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표에서 사실 데이터는 거짓말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그 단기적인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수가 높게 되면 이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물가는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다, 오히려 침체를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 지수 발표 전후에는 우리가 조금 그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마이크론 실적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지금 디램하고 낸드 관련한 실적 추정치,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실적 상향 1주 기준,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요 탑3가 그러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게 이제 실적 추정치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 전에 프리뷰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총합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보다는 약간 추세적인 우상 그림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000피 시대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추가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에 따라붙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 관련 소식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 교수 나오셨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IS셋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니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증시 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만 보면 국장 복귀하시는 분들이 빨리 하면 빨리 하실수록 지능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9월이 사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죠.
이라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약간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올해 국내 증시는 전혀 역사에 남을 만한 강세장입니다. 지금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말씀 주신 대로 원래 9, 10월이 가장 좀 계절적으로 어려운 장세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그 통계치를 넘어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좀 괜찮은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고 거기에 가장 큰 중심에는 연준이 거의 뭐 한 6개월, 9개월 만에 지금 금리 인하를 네. 어쨌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고 내년까지의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감은 시장에서는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어디 연내 3회 인하는 맞춰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서도 뭐 계속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도 또 어떤 또 재밌는 통계 데이터는 또 이 달을 또 반으로 쪼갭니다. 상반월, 하반월. 아, 예. 예, 그러면은 9월 달이 보면 상반월이 나빴던 게 아니라 하반월이 또 과거에는 안 좋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직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계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시장에서 전 세계 그 장기 금리. 뭐 우리나라도 오늘 좀 장기금리가 올라가지만 뭐 일본, 미국 사실은 연준이 금리 인하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단기금리는 이미 목에 찰 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고 장기금리가 오히려 아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물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장기금리가 계속 좀 올라가는 거는 여전히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흐름만 살펴보면은 기세가 대단해요, 이재한 대표님. 네. 5,000포인트,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5,000포인트 달성했는데 5,000포인트는 조금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기세면 4,000포인트는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기세만 놓고 보면 말이죠, 이재한 대표님. 기세만 보면 충분히 갈 것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9월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7월, 8월 선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2달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고 9월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증시에서는 충분히 가볼 만한 여건도 되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9월달 들어서 7조 가까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그렇다면 주도 섹터가 반도체고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라면 사실 우리 증시가 가장 고공행진했던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아마도 이런 흐름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4천 연말 정도까지도 보면 빠르면 4천 정도까지도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과열이나 밸류에 대한 부분 논란은 계속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강세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시세의 추종을 좀 따라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삼성전자가 꺾이기 전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가 4천선을 향해서 충분히 달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난달 말부터였단 말이죠. 발목을 잡았던 소위 말해서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다시 원대로 유지하는 쪽을 가닥을 잡자 이렇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역대급 랠리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근데 사실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게 배경을 보면 안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이 미국 금리 인하로 더 풍부해질 것이라는 예측.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수급 개선이 됐고요. 네. 또 거기다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4,000포인트를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앞에 두 가지 변수는 우리가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긴 하지만 마지막 변수는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뀌게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4,000포인트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시장에서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증시가 결국 이제 펀더멘탈로 본다면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올해 연간 다 해서 이제 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고 관세 이슈도 어쨌든 0에서 얻어맞는 거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눈높이가 지금 분위기 너무 떳하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시장은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네. 이런 일단은 아까 앞서 출연하셨던 연구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갈 수도 있는데 멀티플이 보통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 경기는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성장률이 좀 둔화돼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지금 12개월 향후 추정치는 이익 증가율이 한 18%?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12~13%인데 우리나라가 18%의 EPS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가 1등인 거가 설명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제대로 저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 각종 그 정책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믿지 않았으나 긴가민가 했다가 이제 서서히 믿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공격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지금 5월, 5, 6, 7, 8, 9 계속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 믿음을 정부 차원에서 심지어 법으로 그걸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간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의 그러한 입구에는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본인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고 큰 손이라고 이제 자칭할 정도로 자신감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이긴 한데 그 수익률 성적표를 공개했어요. 대통령실에서 ETF에 투자를 해서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원금이 한 4,400만 원 되는데 1,160만 원 이익 얻었습니다. 26.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괜찮네요. 잘 벌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네요. 생각보다 많이 수익률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지수 ETF에 투자한 거잖아요. 이재한 대표님. 네. 그 지수 상승률이 이만큼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약대로 4천, 5천대로만 간다면 지금 ETF, 지수 ETF 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3,470%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지수 상승도 웬만큼 커졌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코스피의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장세를 주도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 흐름도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이런 지수 관련된 원동력을 보면 크게 모멘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AI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들, 또 하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지주사나 금융 관련된 종목들, 이 양축으로 상승을 했고 7, 8월 잠깐 조정을 좀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체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이 두 축이 너무 편중돼서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IT 관련돼 있는 다른 쪽, 뭐 2차 전지나 혹은 경기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세장에서 전 종목이 순환매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 특정 섹터 모멘텀을 받는 쪽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가 누리기는 좀 어렵지만 증시만 놓고 본다면 지수 상승 여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형주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 상승 여력은 좀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역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 정부의 정책 수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일단은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이제 10억 원으로 바꿨다가 50억 원 예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해지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예요. 최고 세율을 35%로 잡았는데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많이 아쉽죠, 사실. 많이 아쉬우십니까? 예. 제가 조금 아쉽다 그랬는데 많이 아쉬우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간을 본다고 표현을 하죠. 이제 간을 본다고 네. 하는데 이 시장 정책이라는 건 큰 그림에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데 이게 간을 본다라는 표현 이건 정말 참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장에 투자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집 이런 식의 뭐 살펴보겠다, 시장을 지켜보겠다 이런 보다는 정말 자본시장이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특히 그 우리 시장에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로 해가지고 뭐 부자들이 뭐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 국내 그 시장이 뭐 선진 시장이 되려 그러면 배당 수익률 같은 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주주 환율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이제 지배주주는 이 배당을 통해 갖고 자기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국내의 대부분의 재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급여를 통해서 받아갑니다. 다른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은 배당이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지배주주는 그 회사의 이사의 의장이든 아니면 뭐 CEO도 어떤 명목으로 있으면서 급여로 다 받아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선진시장이 되려 그러면 일반 주주들도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으면 배당도 지금보다는 2~3배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지배주주가 꺼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배당 소득이 이제 종합 소득화돼 가지고 높은 세율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25%, 30% 어떤 민주당 의원은 25%를 발의했죠. 근데 또 정부에서는 이제 뭐 세수 이율을 들어서 35%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20% 초반대로 낮춰주고 그래서 배당을 올리도록 하는 거를 좀 빨리 발표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 본다. 이거 좀 시간 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책적 수혜를 받으려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는 50억 원을 어쨌든 논란 끝에 원한 대로 유지, 지금 현재대로 유지한다. 근데 여기 이제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 시너지가 상당히 크게 난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 시장에서 어떤 평가입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우리 같은 그러니까 소위 개미 투자자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네. 예, 그게 45%든 35%든 우리는 상관없거든요. 네. 우리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3%짜리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면 제가 그 3억이 넘어가야 최고 세율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 종목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야 그래야 제가 3억이 넘어가는 소위 배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슈퍼개미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배주주죠. 네. 엄밀히 말하면 최대주주, 지배주주들만 대상이 되고 아까 우리가 소위 대주주 요건에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거기에 또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에 말씀 주셨던 소위 이제 대주주 요건 50억을 그대로 유지한 거는 이 소위 세 가지 그룹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그룹이란 건 뭐냐면 우리 같은 소액주주가 있고요. 네. 중간에 꽤 큰 부자들이긴 하지만 지배주주는 아닌 그냥 부자들이 투자하는 소위 슈퍼개미들이 있고 소위 그 회사의 경영권과 이런 것을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언급해 주신 이것은 지배주주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나머지하고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 돈이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났어요. 이익이 잘 났어요. 근데 이거를 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주가를 높여서 차익을 받아갖고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율하고 배당 최고소득세율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현행 45%를 35%로 내린다 한들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25%거든요. 밸런스가 안 맞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세금 우리 맨날 절세 얘기하는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절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배당 소득세율 35%나 45%나 어차피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왜 배당을 해갖고 물론 애국자라면 내가 세금 더 내야지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그 소위 지배주주와 대주주 일반적인 그 슈퍼개미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만 적어도 배당을 똑같이 굳이 미뤄서 회사에 쓸데없는 현금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사실 포인트는
35%, 45%, 10%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하고 지금 배당 최고 세율을 일치시켜서 땀만 먹지 않게 하는 거. 네. 이것이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땀만 먹지 말고 배당 잘해서 우리 같이 다 행복해지자. 요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를 지금 정부가 만약에 세율을 낮춘다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재한 대표님은 어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표님 의견처럼 뭔가 대주주나 대주주급에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결국은 대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그 안에 이제 소수 의원들이 했던 얘기 주장한 걸 보면 결국은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야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그 배당률이 올라가면서 이득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대주주나 대주주에 준하는 주주들이 배당을 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결국 대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배당에 대한 부분을 낮추고 오히려 본인들의 임금을 올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그런 식의 경향이 강했거든요. 배당을 올리기보다는 본인들의 인센티브나 임금을 올려서 보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배당을 유도하는 게 소액 주주들한테도 결국은 그 배당률이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대표님처럼 대주주가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 대표님은 금투세는 죄송합니다. 금투세가 아니죠. 거래세는 또 올렸잖아요. 어쨌든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거래세를 다시 원복시킨다는 차원에서 0.2로 다시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요것도 다시 원복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거래세를 없애려고 했었던 가장 큰 거는 대신에 금투세를 우리가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인데 지금 금투세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은 유보 상태.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거래세를 받아도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봐도 그걸 갖고 엄청나게 이것도 문제야라고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에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소위 세수 손실이 있었던 거를 일정 부분 거래세에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소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또 하나의 화두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추가 상법 개정안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일종의 공식처럼. 그래서 미국 상장사들을 보면 뭐 실적 발표할 때 자사주 소각 계획도 많이 발표들 하죠. 그것도 꽤 많이 하죠. 우린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법안으로 내놓으면 자사주 소각이 좀 활성화될까? 여기는 좀 찬반이 있긴 있더라고요. 교수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되면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죠. 이제 규정과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근데 기업들이 이제 반발을 하죠. 이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이제 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고 좋은 기업 경영권 방어는 뭐냐면 기업 경영을 잘하면 됩니다. 기업 경영을 잘하면 절대로 기업 경영권을 도전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주들이 다 이 현 경영진을 지지할 거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분 얼마 인수했다 해가지고 회사의 경영권을 해칠 만큼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 경영을 잘못했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적대적 M&A 같은 움직임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효율화되도록, 시장에서 효율화되도록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 자사주를 통해 갖고 이제 기업을 경영권을 방어하는 이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사주 소각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주주 환원을 높이는데 쓰이는 게 사실은 더 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기업은 자사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영권 방어를 한다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죠. 드물죠. 드물고. 메이프 소각이 아주 일반화된. 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이제 예를 든다는 게 최근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M&A나 이런 걸 할 때 네. 자사주가 있다가 이걸 소각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각 이후에 자본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담보 문제라든지 M&A의 어떤 적정성의 평가가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없다라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뭐 EU도 마찬가지, EU의 대부분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강제하지 않으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제에서 페널티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이 하나의 페널티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필요는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태에 관련된 부분은 경영권 방어라든지 M&A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때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대신 이제 변수가 좀 있죠. 뭐냐면 이게 의무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자사주 많은 기업들이 대거 자사주 매각하거든요. 혹은 자사주를 블록딜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러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처럼 길게 끌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확정을 해줘야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법은 아직 다 정해진 건 아닌데 자사주를 예를 들어서 매입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는 게 골자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을 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부담은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자사주를 넘김으로써 자사주 의결권이 생기는 이런 효과들이 누려왔었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 걱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동양적인 사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소위 물려받으면 네. 이거 경영권도 물려받는 거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서 보통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예로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스티브 잡스 애플에 네.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을 잘 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 환경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경영권을 약간 신성지하면서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승계되는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그건 소유권하고 경영권을 너무 동일시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경영권이란 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본인들이 잘하고 있으면 설치에 공격을 당하더라도 남들이 나와서 왜 잘하고 있는 애 내쫓으려고 그래? 라고 다 나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사이에 사실은 원죄가 있었던 그 사이 잘해왔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경영권과 소유권을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소위 창업주들이 지금 경영하거나 전문 경영인들이 진짜로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2세, 3세로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유주하고 경영권하고 뒤섞이면서 2, 3세가 정말로 경영을 잘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지나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2, 3세들한테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는 논리는 나머지 주주들의 소위 권리가 어찌 보면 또 침해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사주가 좋을지 배당이 좋을지는 좀 또 다른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확실히 자사주 소각을 훨씬 더 주가 상승의 기폭제로 그 사이에 활용을 해왔었고, 근데 우리는 좀 섞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은퇴자들의 소위 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비율이 선진국 기존의 소위 연금이 많이 만들어졌던 나라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배당이 일정 부분 나오면서 자사주 소각이 같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게 나머지 주주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둘을 섞고 자사주 소각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배당하는데 약간의 이제 소위 기업한테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네. 자사주 소각도 같은 취지로 사실은 좀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근데 자사주 소각이란 것은 한 번 하면은 똑같이 해야 되는 의무는 또 없습니다. 근데 배당은 통상적으로 한 번 하면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밑에 일정 부분 깔고 그때그때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자사 소각을 보너스처럼 얹어주는 이것이 전형적인 이제 미국의 형태이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그것을 섞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좋은 이제 그러니까 제도 개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인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축으로 여겨졌던 이른바 쪼개기 상장 막자 이런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 있는 좀 잘 될 것 같은 사업부를 별도로 떼서 이걸 물적 분할한 뒤에 요걸 상장시켜서 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고, 하지만 이제 기존 주주들이 막대한 또 피해를 보게 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여럿 있었고 많이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요거 막는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모회사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자회사까지 상장되면 이 양쪽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뭐 닭쪽 떴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그런 격처럼 아주 사업부를 만들어서 굉장히 키워서 그 혜택을 가지고 자기들이 배당도 받고 나중에 주가도 상승돼야 되는데 네.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그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자회사를 2차 전지 회사를 물적 분할시켜서 생긴 문제잖아요. 네. 당시에 LG화학 주가는 1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만 원대예요.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럼 기업들이 왜 물적 분할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의 방식을 통해서도 독립시켜서 새롭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대주주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대주주가 자기 지분이 줄어들거나 지분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기 돈을 집어내야 되거든요, 개인 쪽으로. 네. 근데 그거를 막고자 돈이 없으니까 뭐 또는 돈 넣기 싫으니까 이걸 물적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그 기존에 있던 그 모회사의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주주는 자기가 경영권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자기 지분율이 변동이 없으니 나 오케이. 그렇지만 일반 주주는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막는 그 어떤 그 자본시장법 개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이재한 대표님 구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구글 사업이 엄청 많은데 이제 사실 그냥 상장된 거 알파벳이라는 하나의 이제 상장 종목 안에 모든 가치를 다 담아내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최근에 알파벳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할 때도 있고 클라우드가 잘할 때도 있고 요즘 뭐 AI, 제미나이가 잘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어쨌든 시총은 거기에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맞고 사실은 미국도 1990년대에 쪼개기 상장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도 90년대는 거의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이 강풍처럼 몰아치면서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하면서 지금 법으로 강제하진 않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이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소송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회사의 주주들이 대거 법무법인에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해를 보상받게 되는데 그게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보상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하려는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징벌적인 그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징벌적 배상이나 혹은 법적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그게 만연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법 개정이나 주주가치 제고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왔던 기업들의 그런 무분별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거든요. 주주가치가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마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남자친구 10년간 고시 공부 뒷바라지 했더니 고시 합격하고 나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은 완전히 권리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용납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 뭐 최근에 나왔던 5년 이에 상장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5년 이에 상장 시에 기존 주주에게 어느 정도 배정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악용해서 5년 이후에 하잖아요. 지금 상장을.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편법적인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뭔가 아예 미국처럼 그런 징벌적 배상을 하게 만들든지 뭔가 규제나 머니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본 시장이 미국이나 이런 데 작잖아. 이런 데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편법이고 욕먹는 건 알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제도적 환경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적당히 해야죠. 너무 많이 했나요? 예, 사실은 작년을 제외하고 나면 그 전에 제가 한 10년, 15년 트래킹해 보니까 단 한 번도 미국처럼 그러니까 소위 유상증자나 신규 IPO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반면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돌려주는 거죠. 미국은 두 개를 합쳐봤을 때 오히려 자사주 소각이 더 많아서 오히려 주수가 계속 줄었어요. 그래요? 15년 동안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빼고는 지난 15년간 계속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만 갔습니다. 자금 조달만. 이런 이제 쪼개기 상장 이런 거 통해 갖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순이익 증가율보다 EPS 증가율이 오히려 두나 더 적어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주식수가 더 늘어나니까 미국은 오히려 주식수가 줄어드는데 그 대표적인 걸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중복상장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중복상장이 우리나라 얼마 돼 있냐? 미국은 0.4%고요. 중국 2%, 대만 3%, 일본 4%인데 우리나라는 18%입니다. 아, 월등히 높네요. 그러니까 아까 적당히 해야지라는 표현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제 아니고요. 걱정을 걷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랄까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용으로만 이 금융시장을 주시장을 활용을 하지 이게 일단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금을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자금 조달해 갔으니까 그 후가를 우리한테 돌려줘 그러면은 되게 찔끔찔끔 주잖아요. 자사주 샀기만 하고 소확도 안 하고 배당 찔끔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중복상장과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다 이게 지난 역사가 기존 주주들,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소위 뭐랄까 너무 잘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받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두 가지 비유 사례가 고시공부 10년 뒷바라지 했더니 배신하는 녀석.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뭐 딱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또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하려다가 최근에 더 늘렸어요. 150조 원. 이제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한국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차세대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거죠. 여기에 기대와 우려가 다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국민성장펀드 예전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름만 바꾼 다른 펀드들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 산업에게 패권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펀드가 필요하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든 펀드가 그렇듯이 관건은 뭐냐면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펀딩할 것이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펀딩 관련돼 갖고는 정부 자금 갖고는 부족하니까 민간의 투자를 모으겠다라고 하면서 금융권에다가 먼저 노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권이라는 게 주로 이제 말하는 은행들이고 증권회사들인데 이게는 매번 뭐 있을 때마다 뭐 부실채권 정리하기 위해서든 뭐든 계속 이렇게 그 공적 자금, 공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금융권에다가 이 펀딩 투자를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래 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서 민간들도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펀딩 150조 원을 누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본 게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성공할 건지 여부도 있고요. 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한쪽은 뭐 지분 투자도 하고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코스피 5천 시대에 이 펀드도 사실은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하면 하나의 수요처로서 되기 때문에 코스피 5천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투자를 했다가 마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뭐 필요에 따라서 펀드 만들 필요성이 항상 있을 건데 이제 시장에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기면 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 큰 펀드를 만일에 펀딩할 때 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용도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말로 해서 수익률도 신경 쓰는 그런 펀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부 주도의 펀드라는 게 항상 끝이 별로 좋지 않은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 선례들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 기억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가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펀드들 성공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국민성장펀드가 다르게 운용될 수 있고 성공하길 바라지만 걱정이 그런 거죠. 정부 주도의 펀드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요거는 송 대표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자금 자체가 부동산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것이 근본적인 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거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계 순자산의 거의 70%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이제 주식 뭐 이런 건 10에서 한 15%, 뭐 네.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이 항상 우리의 이제 그 기본적인 가고 싶은 모델인데, 미국은 정반대죠. 부동산은 20%, 최근에 보니까 20%도 지금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반면에 지금 주식은 직간접 다 포함해서 한 35%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주가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돼서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소위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IB와 있고 커머셜 뱅크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있으면, 미국의 대부분은 상업은행보다는 투자은행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많이 거두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반대죠. 이게 상업은행 쪽으로 대부분 돈을 벌고 있고, 꽤 많이 상당부. 그 상업은행에서 이자 마진. 많이 하는 게 이자 마진도 있고, 사실은 또 대출도 부동산 대출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자연스럽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제는 소위 말하는 선진화, 이게 적어도 이거는 좀 상당히 좀 뒤처져 있으니까 선진화 시키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의 한 일환으로 저 펀드도 만들었지만, 지금적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 물꼬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 가중치를 주말 동안 좀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낮춰주고 450인가에서 200으로 낮춰주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높이고, 이렇게 네. 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금의 물꼬 자체를 좀 돌리는 방향.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상업은행 쪽에 집중하던 거를 투자은행 쪽으로 당연히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소위 기업 대출 쪽이나 투자 쪽으로 뭐 정부의 아까 예측을 보니까 한 35조 이상은 연에 돌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까 말한 저기에서 75조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마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거를 마치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말하듯이 그거를 어디에 투자할지까지를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돼, 투자는 다른 데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돈 넣는 데들이 투자하는 데도 일정 부분 당연히 관여하는 쪽으로 가면 시장 논리가 이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만들어져야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표님은 저 국민성장펀드 성공하려면 뭐가 관건이라고 보세요? 운용 방식, 투자 배분? 일단 저는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연속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 자금에서 이 주식 자금으로 이전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돈을 그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성과가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거나, 혹은 그 성과가 연속성이 있으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을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치고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수익을 빨리 만들고 손실이 나기 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급박하다는 이 연속적이지 못한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에 있는 자금과 주식시장의 그 자금은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거의 별개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쪽의 교류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자금을 그렇게 많이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식시장에 넣어도 충분히 5년, 10년 동안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의 이자 혹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감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지금은 이제 AI니까 AI 쪽에 많은 투자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뭐 신재생에나 이제 뭐 창조경제에 나왔을 때 또 그 부분, 그러니까 매번 그 주도 섹터, 주도 투자 기간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만큼 좀 연속성 있게 투자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확립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내렸고, 추가 금리 인하도 지금 시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낮은 금리 환경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지수도 우상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금리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론적으로 분명히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만약에 약세장이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경제가 부각되는 약세장에서는 부각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 배경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안 그래도 지금 충분히 많았는데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풀었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은 유동성은 풍부한데 미국의 기준금리까지 떨어뜨리고 한국도 떨어뜨리면 더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 같은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은 갖춰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기준 그 주요국들이 올라가는 그 시장이 좋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만이든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거든요. 이거 배경에는 보면 이 유동성 확대 이게 충분히 지금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미장도 그렇지만 그 지수에 대한 밸류 부담이 상당히 안고 계속 온 거잖아요. 금리 이제 내렸지 그런 가운데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생명 연장인가 이게? 제 표현을 좀 박하게 했나요? 충분히 저는 거기 동의하고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아까 했지만 미국 23배 이러면 지금 역대로 한 3번째 비싼 수준이거든요. 지난 한 50년간 네. 그래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장기 수익률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다 어찌 보면 이번에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또 되게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포모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인 대로 지금 연준의 인하에 대한 해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들이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골디락스로 좀 장기화되면 이 유동성 장세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상위 20% 소득 구간이 80%를 먹여 살리는 구간이거든요. 소비는 나머지는 거의 못하고 20%만 하고 있습니다. 20%가 주가하고 또 연동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20%가 주식 투자해갖고 그것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부의 효과를 갖고 지금 또 소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주가가 휘청거리면 역으로 말하면 소비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수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갈수록 더 줄는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우리 자체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금리 인하함에도 그 지속적으로 함에도 다행스럽게 그 소위 그 소비가 유지가 되면 조금 더 말씀 주신 대로 생명 연장이 지속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둔화가 더 된다면 사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주가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님한테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증시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다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이 끌고 간 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뜨겁고 특히 삼성 하이닉스 뜨겁고 이 투톱이 계속 끌어가는 장이 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배경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금리 인하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악화될 건데 이 악화되는 펀더멘탈에서 오로지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좋은 모멘텀은 그래서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섹터만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섹터는 떨어져 나가는 아주 그 주가 편차가 큰 게 금리 인하 시기의 주식 투자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적이 담보되는 쪽은 계속 가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AI 모멘텀을 받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기가 가장 큰 실적이 담보돼서 따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매기는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겠지만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투자자분들은 순환매를 기대하기보다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뭔가 실적이 담보되는 쪽이 좀 쉬어갈 때를 노리는 전략. 그래서 한번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뭔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조금 쉬어가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환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환율이 또 이상하게 계속 오르네요.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로 또 올라섰어요. 이 참 또 한데 달러 약세가 이제 항상 기승을 부리면서 근데 또 달러 강세예요.
이게 지금 미국 상황, 금융시장 상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출렁이잖아요. 괜찮을까요? 뭐 괜찮다, 좋다, 나쁜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환율은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돼 가지고 우리 한국 주식을 많이 산다. 그러면 네.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실상을 보면 뭐 미국의 뭐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한국 주식을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뭐 어떨 때 보면 한국 시장만 볼 수도 있지만 한국, 대만 같이 보기도 하고요. 중국도 같이 보고 이렇게 맡고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네. 이 사람이 환율까지 고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고려는 이코노미스트가 주는 의견에 따라서 우리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돈이 들어온다, 원화 강세다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은 아니다는 거죠. 게다가 네. 또 동시에 미국 주식도 지금 상한가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한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이퀄 원화 강세 그리고 대미 원 달러 환율은 하락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또 뭐 같은 맥락에서 미국 금리가 다운되면서 우리 한국 원화는 아니지만 뭐 엔화라든지 뭐 파운드와 유로와 비교하더라도 달러는 약세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된다거나 원화가 크게 강세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360원에서 1395원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다. 이게 뭐 엄청나게 원화가 강세가 안 되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바이사이드에 계셨습니까? 네. 환율 고려 안 하셨어요? 저는 살 때. 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 주식 살 때 환율 고려 안 하셨어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미국의 달러 자체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략 한 6, 7년 올라가고 또 한 6, 7년 빠지는 한 15년, 14년 사이클로 오르고 내리는데 가장 직전에 지금 사이클은 강달러가 14년을 최장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드디어 올해 들어서 이제 약달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약달러의 기조는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조차도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환 오픈형보다 환 해지형으로 주식은 해지형이 80%, 채권은 50%가 해지를 해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달러는 못 믿는 거예요. 적어도 불안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한 달 이렇게 보면은 뭐 달러가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갔다 약세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은 약달러의 외국인들은 이제 미국 이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약달러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긴 호흡에서는 우리는 약달러 원화 강세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소위 약달러 기조에서는 미국 외의 자산을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정책 실수로 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고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